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는 않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요. 수면 부족, 환경의 오염들. 예전에는 못 먹어서 오는 문제 많이 생겼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상식을 뒤집는 건강 체인저 라이프인 TV. 사회에서 우리는 잘 생존하고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식품화학, 식품생화학, 대사체학을 가리키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사실은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저의 연구 테마들도 전부 이제 식물이었는데 식물도 사실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것들을 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제가 식품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미네랄인지 비타민류가 그런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하냐면 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뼈 부분만 살 빼내보면 나머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미량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아파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추천하는 것이 식물 유래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미네랄이 식물에서 오는 건 맞습니다. 동물성 유래도 철분과 토도 있긴 하지만 토양에서 오는 이 식물체를 사실은 동물이 먹어서 철분을 사실 이용하는 거거든요. 토양에는 아주 다량의 미네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50년 전에 거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작물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미네랄을 보게 되면 철분이 한 15%, 칼슘이 한 16%, 인이 한 9%가 감소된 걸로 50년 사이에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영국 그룹은 1930년도에서부터 1980년도 사이에 분석을 해봤더니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나트륨, 칼륨, 인 모두 다 감소되는 패턴으로 보여줬어요. 채소에서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기술이 좋아지면서 작물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밀접화되고 좁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일정한데 작물은 많이 자라니까 작물이 가져가는 양이 적게 되는 거죠. 이런 미네랄이 불균형이 오면서 미네랄을 먹고 사는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생물의 분포가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작물의 생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안에 있는 미네랄 함량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가설은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광합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광합성이 증가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고요.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면 증산작용을 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물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 않는 거죠.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한 4%밖에 안 됩니다. 미네랄의 주요 기능은 이 크게 네 가지 기능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체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를 조직하는데 이 미네랄이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뼈하고 치아 형성하고요. 혈액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가운데 철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철에 또 산소가 결합돼서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생리조절 물질로 이제 pH나 체액 균형, 그다음 신경전달부지 근육 수축 조절에도 쓰이게 되고요. 우리 몸이 이제 대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게 효소인데 이 효소의 활성을 다시 조절해 주는 게 이런 미네랄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이나 항산화 기능도 갖고 있고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뼈에 침착되는 칼슘과 인의 이제 복합 물질인데요. 보통 1대1로 결합해서 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조절돼야 돼요. 이게 흡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 음식을 먹게 되면 여기 인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인산을 많이 먹게 되면 혹시 여러분 뭐 치아가 썩는다, 치아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인산이 농도가 쫙 높아지면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혈중에 칼슘 농도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 칼슘을 갖고 와야 될까요?
뼈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뼈가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산이나 칼슘을 이제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사실 바이타민 D가 이제 장에서 칼슘과 있는 흡수를 이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보시면 여기 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철이 들이고 저기에 산소가 결합돼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이 없게 되면 빈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생리기능 조절 물질인데요. 뇌신경 또는 모든 신경계통의 물질이 칼슘이나 이렇게 나트륨 계열의 이제 아이온 채널에 의해서 일단 조절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나트륨 같은 것하고 포도당 흡수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채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게 이 나트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먹게 되면 포도당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체액, 삼투압 조절할 때도 이게 나트륨, 칼슘 채널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 이완할 때도 칼슘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거를 사실 블럭시키는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우리가 이제 눈가에 떨림 현상이라든지 근육 수축 이완할 때 좀 문제가 생길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효소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대사 과정이 일어나려면 이 모든 것은 다 효소에 의해서 다 조절되는데 이 효소에 사실은 기질이라는 것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중간 물질에 코엔자임 하는 조효소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효소가 있어야만 이 효소의 활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계통들이 이 조효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물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없으면 이 대사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죠. 사람들이 사실은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생리 기능 또는 이런 효소 활성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보통 300개 이상의 효소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면역하면 여러분 이제 딱 떠오르는 물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연입니다. 아연이 아주 많은 곳에 면역 관련된 면역세포의 조절하는데 성장과 조절하는데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체 내에는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사실은 항산화 효소도 우리 몸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레벨이 사실 정상적으로 되면 두 개 밸런스가 딱 되면 좋겠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ROS가 활성산소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활성산소가 그걸 좀 못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황산화 물질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식물유래 여러 가지 황산화 물질들을. 그런데 이런 황산화 효소를 활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생리 조절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미네랄 대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자연스럽게 식품에서 오는 겁니다. 식물체가 그 미네랄 함량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섭취하면 미네랄 함량이 사실은 높은 걸 우리가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법은 상당히 좋은 접근 방법이고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식물의 미네랄 함량을 높일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토양의 미네랄 함량을 높여줘야 돼요. 너무 높여주면 사실은 솔트 스트레스 때문에 생육에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한 적정 수준의 미네랄을 토양에 공급해주게 되면 미생물도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미네랄을 뽑아서 자기한테 이제 식물에 축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토양에는 아주 다량의 미네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양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아까 미네랄 이런 것들을 토양한테 얼마나 잘 공급해주느냐? 또는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한테 얼마나 모잇감을 많이 잘 줘서 유용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잘 자라게끔 해주느냐 하는 게 사실 관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과채를 키우게 되면 지금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함량도 조금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양이 건강해지면 식물이 건강해질 수 있고 다양한 미네랄이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의 함량이 높아지게 될 테고 그거를 사람이 이제 섭취했을 때 기존의 식물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영양원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미네랄을 처리하게 되면요. 식물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한테도 좋아요. 미생물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려면 대사 과정을 해야 돼요.
대사 과정을 하려면 아까 대사 과정 전체에서 효소도 있어야 되고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뭐 비타민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미네랄이 토양에 치게 되면 토양 미생물을 개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식물의 생육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의 함량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도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무슨 거름 이렇게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토양 미생물을 사실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미생물은 살아있어요. 이 미생물이 토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있고 다 퍼져 있거든요. 이 토양 미생물은 먹이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효소라는 걸 내보내고요. 이 효소가 토양 성분을 분해해서 저분자를 만들게 돼요. 이 저분자를 다시 얘가 갖고 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당연히 먹었으니까 당연히 부산물을 만들어내겠죠. 이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증가되게 되고요. 토양 미생물의 당연히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건강해지면 식물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네랄 함량 또한 이제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식물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플랜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식물은 우리처럼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호 대화를 합니다. 식물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식물도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균들이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토양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물은 또 다른 방어막을 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식물 자기 방어 시스템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식물은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네랄, 솔트 스트레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러분 그 작물을 키울 때 보면은 어디요? 해안가에서 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간척지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닷물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다 식물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염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안에 삼투압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삼투압이 생기면 사실 세포가 파괴되고 식물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 삼투압 환경에서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물 관리를 합니다. 일단 삼투압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의 함량이 증가가 되기도 하고 감소가 되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에 의해서 소화되는 당과 소화되지 않는 당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난소화성 다당이라는 게 소화가 안 되는 당, 소화가 안 되는 당을 총칭해서 그냥 난소화성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 다당,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전분과 같은 식이섬유와 같은 거를 이제 난소화성 다당이라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당은 소화되는 당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전분, 뭐 스타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화가 되겠죠. 근데 난소화성 다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팩틴, 그다음에 식이섬유, 그다음 아까 뭐 다시마 있는 다당들, 얘네는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른데 소화가 되지 않죠. 근데 소화가 되니까 어디로 넘어갈까요? 끝에 대장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장까지 넘어가서 대장에 미생물이 엄청 많으니까 이 대장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 소화 시스템이 아니 걔네 소화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분해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물질이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단쇄지방산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 드시고 계세요. 그 현미, 겉에 껍질 다 난소화성 다당이에요. 소화되지 않는 당들. 과체류, 식이섬유, 미역, 다시마 다 난소화성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받고 나서 수술 받으면서 엄청나게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제로예요, 바닥이. 그러면 면역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 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그런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높은데 그 미생물을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익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게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주제들이 다 생존 전략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가장 여러 가지 키는 미네랄은 정말 중요해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미량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게 없으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신경 물질이 전달도 되지 않고요. 삼투압 조절도 안 되고요.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생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그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인 활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